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유익한 강연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 강연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 궁금한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고려대학교 권정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요즘에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저도 굉장히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는 주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수님 강연 저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목으로 플라스틱의 순환과 미세 플라스틱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계신 분이 해양학자이자 이제 보트의 선장인 찰스 무어 선장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십수년 전에 이 태평양을 항해를 하다가 해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는 지역에서 쓰레기 섬이 있는 것을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쓰레기 섬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 중에 큰 거는 제가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텍사스 주보다도 약 2배 정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일본 남동 쪽에 있는 쓰레기 패치는 한반도에 한 7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패치들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일련의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는 아니니까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사람들의 활동이 해안가 근처에서 있었다면 그 해안가에서 한 50km 이내, 만약에 이제 대구는 아마 50km 이내는 아닐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50km 안쪽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 분석에서는 이제 해안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다가 잘못 버려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다로 유출될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넓게 가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2010년 정도였는데 2010년부터 한 10년, 15년 정도의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바다로의 유입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의 연구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바다를 다 가로질러서 우리가 아까 이제 무어 선장이 발견했던 북태평양의 플라스틱 섬 이런 데를 포함을 해가지고 북대서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인도양 이런 5대양을 쭉 거쳐서 이제 가는 그런 항해를 한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의 목적이 뭐였냐? 물론 이제 이 항해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목적은 도대체 지금 현 시점에 과연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의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배 뒤에다가 그물을 설치해서 이 그물을 배가 움직이면서 끕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이 대략 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0.3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이 원래는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을 채취하는 데 많이 썼던 건데 이런 플랑크톤 그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물에 걸리는 것들을, 물론 이제 플라스틱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될 텐데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남는 플라스틱을 분석을 해봤더니 해양의 표면이 약 1제곱킬로미터 이내에서 대체로 한 100g 정도 이내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단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만 우리한테 환경 문제는 아닌 거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목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텃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경작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농지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감을 때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작물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멀칭 필름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제대로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생활 폐기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인데, 이것들을 국내에서 처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님비 현상 같은 것들도 생기고 해서 쉽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 개도국에다가 이런 플라스틱을 수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적법하게 수출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거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인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수출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환경이 더럽혀지고 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거나, 뭐 혹은 아직 식사 전이거나 할 시간일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로 뭐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할 때도 뭐 샤워기에 쓰는 샤워기, 칫솔, 거의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제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물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플라스틱 물질을 우리가 석유로부터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조 또는 생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합성되고 나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뭐 색깔이 있거나 없는 이런 그 방울 모양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녹이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울된 플라스틱이 칫솔은 아니니까 칫솔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성형을 해가지고 무언가 우리한테 유용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물건을 뭐 산업 현장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개개인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제품은 굉장히 오래 사용이 되고, 어떤 제품은 아주 짧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하면 서비스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다시 일반적으로 잘 재사용되지 않게 되죠.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뭐 쓰레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는 거고, 이 쓰레기를 다시 쓰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다시 쓰거나 혹은 같은 목적으로 다시 쓰거나 혹은 얘를 다시 이렇게 잘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사용이나 재활용되는 부분이 불행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사용,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그 뭐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능이 우리가 석유로부터 만들어 놓은 재료보다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용도로만 쓸 수가 있어서, 대개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되는 플라스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하나는 땅에다 묻는 거고요, 매립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니까 우리한테 뭐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잘 수거가 돼가지고 매립이 되거나 소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공원에도 보면 뭐 비닐봉지 같은 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있으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네들이 분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다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돼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을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 섬 근방에서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안에 내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러 개 이제 굉장히 사실 뭐 요 정도 크기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크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크기인데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조각을 얘네들이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먹이처럼 오인을 해가지고 섭취를 했는데 조각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잘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남아 있는 경우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홍합이에요. 홍합에 그 혈구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염색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형광에 의해서 염색이 될 수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선도 그렇고 홍합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인데 여기에 이런 큰 조각, 물론 우리가 뭐 내장을 생선을 통째로 먹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추어탕 같은 거를 먹는다거나, 미꾸라지는 통째로 갈아서 추어탕을 만들고, 뭐 멸치 뭐 이런 것들도 보통 볶음을 만들어서 그냥 먹으니까 멸치에 뭐 내장에 플라스틱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섭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바다로 버려진 혹은 환경 중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을 언젠가는 다시 섭취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런 그 초기의 발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어들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그 피쉬앤칩스, 뭐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먹고 나서 다시 그 포장지를 버리고 이 포장지가 흘러 하천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다시 뭐 물고기가 먹게 되고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다시 식품을 만들면 그거를 또 다시 우리가 먹는, 언젠가는 이런 그 생태적인 순환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는 우리가 버린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조금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전까지는 전체적인 그 플라스틱 뭐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치약에다가 이런 그 잘 부서지지 않는 조각조각의 입자를 집어넣으면 그걸 이제 통째로 넣고 이렇게 양치질을 막 하게 되면 이 양치질을 한 때 뭔가 이게 얘가 이제 이 속에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시원함을 느끼고 양치가 마치 더 잘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양치를 하고 나면 치약은 우리가 뭐 머금어서 양치질을 하고 뱉어버리니까 그대로 이제 생활하수로 유입이 돼서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농업용 비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작은 알갱이 안에다가 비료를 넣어놔서 천천히 이렇게 비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는 이렇게 미세한 크기는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왼쪽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바닷가에서 아마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양식업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부표를 띄워 놓잖아요. 그 부표가 물보다 가볍고 잘 떠야 되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썼습니다. 뭐 폴리스타이렌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얘네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자외선을 받고 햇빛을 받다 보니까 뭐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뭐 이런 큰 플라스틱 혹은 뭐 하나의 조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얘가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를 우리가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나가고 있으며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질까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뭐 산수죠, 거의. 산수를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플라스틱 생산하는 협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얼마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제가 계산한 게 2018년 기준일 겁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3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만든 거죠. 근데 뭐 이것이 일단 제품이 되고, 제품이 되면은 서비스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쓰거나 할 텐데, 편의상 이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한 1% 정도만, 우리가 나머지 99%는 아주 잘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 또는 매립해서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1%만 실수로 잘 버려졌다, 잘못해서 버려졌다라고 하면 대략 뭐 이런 30억 킬로그램 정도의 플라스틱이 1년에 버려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대략 뭐 이런 정육면체로 잡았을 때 한 1mm 정도 되는 크기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뭐 3 곱하기 10의 15승 조각 정도가 되는 셈이고, 전 지구의 해양 면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3.6 곱하기 10의 8승 정도 됩니다. 제곱킬로미터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연간에 이 정도 되니까 약 한 8,000g 정도가 1년에 버려지는구나. 1제곱킬로미터당.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포르투갈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 일주를 하면서 분석을 한 플라스틱의 평균값이 얼마였냐면, 이거는 물론 한 해에 버려진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버려진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1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버려지긴 버려진 것 같은데 확인하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로 갔겠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이, 플라스틱 자체는 되게 물보다 가벼워서 위로 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섭식을 하고, 섭식한 플랑크톤이 사멸해가지고 가라앉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다 아래로 제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가 잘 수거를 못하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화학공업을 하는 연구자들, 생산자들이 녹색화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원리를. 그 중에 이제 10번째, 10번째 원리가 뭐냐면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이것이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환경 중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뭐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분해가 되는 거를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는 이 제품 자체가 다른 원료, 뭐 나무나 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건데, 녹색화학의 10번째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좀 더 잘 분해되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햇빛을 받으면 분해된다.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중간 정도 선에서 내구성을 너무 많이 희생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분해도 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공업을 하는 연구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인당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많은 거로 알려져 있고요. 통계청 조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 백, 이게 100% 수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되지 않는 것들은 어딘가로 가 있겠죠. 게다가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뭐 꼭 코로나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촉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C기업,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밤에 오늘 밤에 11시 전에 주문을 해도 아침에 7시 전에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게다가 이게 비대면으로 전부 다 배송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마트에 가서 북적대는 시장에 가서 북적대는 곳에서 뭐 이렇게 흥정도 하고 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 그 대신 포장재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포장재들은 물론 잘 분리수거를 하지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마찬가지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는가? 뭐 답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값이 싸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에 비해서 성능도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게 당구를 치고 있는 사람의 손인데 예전에 18세기, 19세기에는 코끼리를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요. 상아를 뽑아서 그걸 연마해가지고 그걸 갈아서 당구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구공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당구가 굉장히 고급 스포츠였던 거죠. 그리고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를 또 얼마나 죽여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도 줄어들고 이런 야생동물의 멸종 문제도 생기고 근데 19세기에 당구공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죠. 지금은 당구장에서 상하로 된 당구공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고 값도 훨씬 싸고 우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이런 당구 같은 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의 코끼리 생태계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제품 대신에 전부 이걸 목재 제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뭐 아마존, 캐나다에 있는 침엽수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베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료를 전부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제품들, 그래서 치약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양치질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굳이 안 하고 양치질을 3분 동안 열심히 하면 우리가 대부분 세균을 다 닦아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작은 알갱이를 치약에 포함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쉽게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화장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작은 플라스틱 연마제, 마이크로 비즈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은 마이크로 비즈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 거죠. 한번 뭐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개 뭐 플라스틱 대신에 쓰려면 다른 재료들을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씻는 솔도 있고요. 뭐 이런 그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스틸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뭐 텀블러 병을 쓸 수도 있고, 우유병도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같이 이런 플라스틱 접시하고 쇠로 된 접시를 놓고 생각하면 쇠로 된 접시를 하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들어가는 에너지, 들어가는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굉장히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회용 일상용품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뭐 한두 번 쓰고 버린다고 하면 차라리 일회용 생활용품을 쓰는 것보다 더 이제 나쁜 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재사용하고 뭐 최소한 이런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수백 번 정도 재사용을 했을 때 이런 그 비닐봉지를 쓰는 것보다 더 이제 환경적으로 친화적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이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잘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언론에서 과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학계에서 명백하게 좀 확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학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플라스틱을 이렇게 삼킨 물고기나 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몸에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그 새나 물고기의 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큰 크기의 플라스틱은 생물에는 아주 뭐 이렇게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플라스틱 조각이 쪼개져 가지고 작은 조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똑같은 1g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면적, 그러니까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이런 독성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물고기나 새 같이 이런 생물들이 큰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섬유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고 아주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화기관의 장벽 같은 데 이제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그냥 미세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은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질에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플라스틱이 잘 자외선을 받아서 분해가 되지 않게 하는 안정제도 있고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염료도 있고 플라스틱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 타면 안 되기 때문에 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물질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을 합성할 때 쓰는 화학물질을 우리 단량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길다란 플라스틱 사슬이 되면 플라스틱이 되지만 또 반응하지 않고 남는 이런 단량체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도 2022년 현재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사람이나 아니면 자연 생태계에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편입니다. 상반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왼쪽에 있는 시각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뭐 명백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을 쓴 저자나 그 관련 인용된 문헌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은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이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지구에 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의 수준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이 현재까지는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큰 플라스틱 영향이 있고요. 바다 거북이가 이렇게 비닐봉지를 잘못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알바트로스가 바다새가 먹이로 오인해가지고 이런 큰 뭐 라이터 같은 이런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한 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1950년대, 60년대부터 알려졌던 사실들입니다. 그 큰 플라스틱이고요. 우리가 보통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5,000 마이크로미터, 5mm보다 작은 조각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0.1 마이크로미터, 당연히 눈은 안 보입니다. 이 범위까지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0.1보다 더 작은 것을 뭐 나노 플라스틱,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학적인 독성은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독성 작용들이 있었냐면, 이건 대부분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들입니다. 또 홍합은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퇴적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고 그 안에 있는 영양물질을 먹고 사는 생물인데, 그 안에 퇴적물에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걸 같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스타이렌을 섭취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홍합의 가식부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순환계로 유입이 됩니다.
일단 한번 순환계로 유입이 되면 다시 이제 잘 빠져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 이거는 클로렐라라고 하는 물 속에 사는 식물입니다. 조류죠. 조류하고 플라스틱을 같이 이렇게 배양을 해봤더니 정전기적으로 그 조류의 세포막 표면에 플라스틱이 달라붙어가지고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인 광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환경 중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구나, 물이 혹은 바닷물이, 뭐 토양이, 이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분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뭐 비록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 중에 있는 다른 뭐 유기물질들 덩어리에 비하면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감싸고 있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기물질들, 대체로는 이런 이제 식물에서 기원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유기물질들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찰하려면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시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뭐 한번 이렇게 산화를 시킵니다. 산화를 시키거나 처리를 해가지고 자연 유기물질들을 좀 녹여내고요. 녹여낸 거를 다시 이제 증발을 시켜서 고형물을 만들어내고 이 고형물 중에서 사실은 이제 광물질 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점토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 점토하고 플라스틱을 밀도의 차이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과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특징적으로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는 적외선의 그 빛의 형태를 봐가지고 이 입자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적외선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입자가 아니고 우리가 합성적으로 만들어낸 플라스틱 입자구나 라는 거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 연구원들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을 확인하는 데까지 뭐 2주일, 3주일 동안 꼬박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첨가물도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그 폴리스타이렌, 뭐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용기로 되어 있는 이런 뭐 컵라면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마치 다 이제 합성되지 않은 이런 단량체들이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이컵으로 바꿨어요. 종이컵으로 바꿨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종이는 물에 젖으니까 사실은 종이 위에다가 아주 얇게 플라스틱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팅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다 뜨거운 바닷물을 이런 다른 잘 분해가 안 되는 오염물질로 오염시켰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보통 2년, 3년마다 바꾸잖아요. 바꾸면 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대개 그 전자기기에서 유용한 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서 인건비가 싼 나라.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중국으로 보내게 되면 이 전자제품에는 여러 종류의 폐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휴대폰의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그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불이 잘 안 붙는 소재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난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난연제들이 이런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전자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토양이나 강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자, 첨가물질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종류의 첨가물질들을 우리가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뭐 이게 굉장히 자세한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물질명은 보실 필요는 없고 산화를 방지하는 플라스틱이 있고 자외선으로부터 플라스틱을 지켜주는 물질이 있고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는 이런 첨가제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대체로 이런 첨가제들은 환경 중에서도 잘 분해가 안 되는 그리고 독성이 있는 환경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강의의 제목이 이제 생태계와의 상호작용인데 큰 생물도 있지만 플라스틱 표면을 덮고 있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플라스틱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실에서 얘를 이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배지에다가 배양을 시키면 플라스틱 표면에서 마치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박테리아들이 표면에 자라게 되고 이 박테리아의 사체, 그 다음에 배설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물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막으로 덮여 있게 되고 생물막을 통과해서 무언가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물질들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냐를 보기 위해서 이건 이제 오른쪽은 독일의 연구자들이 여러 그 세포 독성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스틱 생물막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굉장히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런 바다거북이나 물고기나 새가 먹거나 그로 인해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표면에 잘 자라는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이 어쩌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조어인데 2013년에 만들어진 새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제 플라스티스피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플라스틱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를 앰모스피어라고 하잖아요. 대기권이라고 번역하죠, 앰모스피어를.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자연에는 없던 환경인데 플라스틱 표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생동물이나 미생물에게 아주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잘 자라는 생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감염병 때문에 지금 3년째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약에 플라스틱이 새로운 감염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표면을 제공한다라면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매개하는 이런 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이 다른 군집, 그러니까 보통 자연기원 입자 주변에서 보이는 미생물 군집하고 플라스틱 입자 표면에서 보이는 군집을 비교를 해봤더니 생태적으로 그 기능과 생물종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더 해롭다, 아니면 더 유익하다라고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새로운 감염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연구 내용에 따른 공감과 아직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논쟁적이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명백하게도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수거하는 게 아주 극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은 불행히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더 작은 입자일수록 반응성이 더 높기 때문에 초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될 거고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게 뇌로도 들어가고 혈액으로도 순환한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을 만들 수가 있죠. 뇌에 염증을 만들거나 하면 이게 이제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에 포함된 단량체나 첨가물들이 일부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일부는 이제 세포에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모두가 현재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개의 플라스틱의 독성에 대한 연구들은 실험실에서 시험 동물을 가지고 시험 생물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을 투여해 가지고 얻은 결과인데 이게 실제로 환경에서도 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나가면 아주 쉽게 자연 유기물질하고 같은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이 덩어리가 자연 유기물질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걸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과 첨가제가 표면에서 여러 종류의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물질이 다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배출해서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 플라스틱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라면 과연 이것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의 전달자 또는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교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해주기 전에 해주시기 전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좀 남겨주셨고요. 아마 보시는 중에 궁금하신 것들 채팅으로 이제 남겨주실 것 같은데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이면서도 이게 우리 인간과 계속 같이 가야 한다면 적응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무해하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갔을 때 너무 인간이 적응해서. 글쎄요.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네. 되게 이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진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한 시기는 길어봐야 한 100년 좀 넘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 세대를 보통 이제 30년이라고 한다라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거나 노출되기 시작한 지는 기껏 해봤자 한 5, 6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적응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 너무 아닐까 짧은 합니다. 시간이군요. 그렇군요. 한번 궁금해서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또 질문들 남겨주신 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법은 열로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네, 불행히도 플라스틱을 우리가 원료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은 대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물 원료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90% 이상의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고분자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결국은 이제 높은 온도에 소각을 하면 다른 산물들은 거의 안 만들어지고 대체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물질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이산화탄소가 독성이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네. 자연에 있던 거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나중에 식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식물의 그런 몸체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적되고 쌓이고 하면 나중에 이제 원유가 되는 거고 지질학적으로 이제 그런 긴 순환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잘 회수를 했다라면 플라스틱을 그것을 높은 온도에서 태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립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가장 어쨌든 바람직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쓰레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조은우님께서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 전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예,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도 혹은 이제 다른 유사한 연구를 하고 계신 다른 연구실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학원생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그 노동 집약적이어서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 1리터 정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대개 이제 한 수 미리그램 정도는 자연에서 원래 존재하는 입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밀리그램 단위가 아니라 1리터에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우리가 집어내서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거의 집어내게 되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녹여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강물같이 비교적 깨끗한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게 아니라 하수 처리장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하수 처리장에는 이제 처리를 하고 남은 슬러지라고 하는 이런 그 고형물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데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유기물질들을 소화를 시키고 나야 네.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 조각의 크기가 예전에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그 포르투갈 연구자들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분석했던 것들은 사실은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만 본 겁니다. 네.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것들만 본 건데 최근에 그 독성에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그 정도 크기가 되면 거의 뭐 사람이나 생물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성은 없다. 다만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아져서 뭐 수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서 미세먼지를 보통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라고 하고 네. 초미세먼지를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라고 하고 대략 그 초미세먼지 정도 되는 크기의 먼지가 우리 이제 폐나 조직에 영향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한 뭐 5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돼야지 이제 사람에게 혹은 뭐 동물에게 이런 직접적인 해를 준다는 것들이 네. 확인이 되다 보니까 더 작은 것들을 확인하려고 보니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도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면 어느 정도의 위해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시대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네.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네. 실제로 뇌로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 중요한 뇌 질병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거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 쥐 같은 시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플라스틱이 이게 굉장히 다량 먹입니다. 물론 이제 네. 그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먹이고 나면 이게 뇌 같은 데서 발견이 되고 거기서 병변의 형태로도 나온다라는 것들 증거들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반대로 하면 네.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있진 않다. 이런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연구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지금의 뭐 10배, 100배로 늘어날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수세대가 거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지만 뭐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로서 당장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뭐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거나 이럴 정도는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내년, 뭐 5년 이런 식의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긴 하다는 거를 많은 연구자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건 거죠. 네.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은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위해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현선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예.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제 대체로 작은 이런 소규모 공방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우리가 파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 쪼개야 되거든요. 쪼갠 네. 다음에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쪼갠다는 거는 좀 이렇게 과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게 그 탄화수 결합을 끊어내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파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출을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 보호 같은 것들을 하고 하시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3D 프린터를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3D 프린터도 그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판 위에 뿌려서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비산돼서 나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분리배출하는 것이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사실 분리배출에 관해서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분리배출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굉장히 소비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환경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분리배출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누군가 대신 분류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가지고 뭐 매립되거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소각하지 못한다면 그 앞 단계의 소비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고요. 근데 불행히도 네.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마치 하나의 물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플라스틱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하고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다른 플라스틱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섞어서 우리는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배출을 하는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제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폴리에틸렌끼리, 폴리스타이렌은 폴리스타이렌끼리 분류를 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수준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미리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제 그럴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아마도 그 유럽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부터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네. 얘는 폴리에틸렌이다, 오. 얘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이렇게 아예 구분을 해서 폴리에틸렌은 또 폴리에틸렌끼리, 폴리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끼리 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생수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물질 자체를 구분해서 용기를 만들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확실한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분리수거가 더 도움이 되는 길이 되겠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활용이 쉬운 재료이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전에는 페트병 우리가 분리를 할 때 겉에 붙어 있는 그런 레이블을 또 떼어내지 않으면 네. 접착제도 묻어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페트만 따로 이제 분류를 올해부터 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사회가 조금씩은 변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해열제 딸기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식물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환경 문제 측면에서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시대요. 네, 중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도 있는데 뭐 많은 이제 그 화학공업을 하시는 연구자들이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석유가 뭐 사실은 석유도 자연에서 온 거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냥 그 목재나 아니면 다른 자연기원 재료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술의 한계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고 네. 대신에 또 성능은 그 석유에서 기원한 플라스틱보다 좀 떨어지는 그 값이 더 비싼데 성능조차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제적인 유인이 현재로서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효율성 자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용화가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이게 소비자들이 좀 구매를 할 때도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아니면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뭐 하네요. 요즘에 이제 에코 컨슈머 네. 운동이라고 이제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록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이 또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오늘 고려대학교 권정환 교수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좋은 강연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앞으로 남은 강연 스케줄 궁금하시다면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엔 과학과 더 친해지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다음 강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